그럼 엑스레이와 신발이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디자인? 가격? 브랜드? 사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발의 안정성과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신발 역시 패션의 소품 중 하나로 보게 되면서 요즘은 신발을 구매할 때 자신의 발에 편안하게 딱 맞는 제품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맞춰서 신는 요즘과는 다르게 자신의 발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을 추구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인 1900년대 이야기인데요. 1900년대 초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는 신발은 편안한 것이 최고라고 여겼대였죠. 그로 인해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 전역의 많은 신발 가게에서는 공항에서 수화물을 확인하는 용도인 라이브 엑스레이 기계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지금의 엑스레이 기계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였다고 해요. 그럼 엑스레이와 신발이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신발 가게에서 굳이 엑스레이 기계를 구비해 놓았을까요? 이 엑스레이 기계는 발의 뼈와 살뿐만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찍으면 신발의 윤곽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로 고객에게 딱 맞는 신발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개발되었고요. 신발 투시경이라 부르는 이 기계는 특히나 당시 인기가 있었던 버스터 브라운, 폴 페런 및 레드부스와 같은 아동용 전문 신발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기로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1927년에 처음으로 특허를 받아 이 영국과 미국 전역의 고급 신발 매장에 먼저 퍼지게 되었고 1950년대에 그 수요가 절정에 이르면서 영국에 3,000대, 캐나다에 1,000대, 미국에는 10,000대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 되기까지 해요. 새로 나온 신발 투시경의 이 형광 투시 장비는 최첨단 기술이었고 일반적인 신발 착용 방법을 보완했으며 엑스레이 신발 착용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바닥 근처에 있는 여기 구멍으로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집어넣고 상단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돼서 20초간 엑스레이가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발을 투과한 엑스레이가 상단의 유리 스크린에 발의 형상을 나타내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무통 상단에 3개의 투시경이 있는데 하나는 측정 중인 어린이용이고 하나는 어린이의 부모, 그리고 하나는 신발 판매 직원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발과 신발의 윤곽이 엑스레이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걸 보는 재미로 신발 가게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기계가 손님을 불러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신발 내부와 발의 뼈, 그리고 다른 조직 이미지까지 보여주면서 신발 피팅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손님에게 눈으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신발의 판매도 평소 때보다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발 가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의 필수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데요. 당시에 형광 투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신발의 정확한 맞춤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았고 재방문율까지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에게도 또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기기인 것 같은데 왜 사라지게 되었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엑스레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할 때는 방사선으로 인해 엑스레이 선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방사능에 민감한데요. 이 시기의 신발 투시경은 뻥 뚫린 매장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이 기기 특성상 상당한 양의 방사선이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산란이 되었는데
이런 기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매장 가운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하고 있었고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이 기기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 어린이와 부모, 판매 직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불량기계를 사용할 경우 허용 한도의 300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었고 이 양은 매장 자체가 방사선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다른 손님들까지도 방사선 노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연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원들이었겠죠. 하루 종일 방사능에 노출되다 보니 방사선 화상의 증상 같은 오른쪽 다리와 발에 심한 통증과 피부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판매원은 하루 평균 15에서 20회 정도의 신발 투시경을 작동시켜야만 했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직접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찍는 시범을 수차례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946년 미국 표준협회는 장치가 방출할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을 제한하는 신발 장착형 투시경 제조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신발 매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이상 검사를 받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경고 표지판을 기계에 부착하도록 명령합니다. 2년 후인 1948년, 미국 40개 주에서 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전체 장비 중 무려 75%가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1950년에 첫 번째 경고가 발령되었고 서서히 신발 투시경이 상점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신발 투시경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30년 정도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 이 신발 투시경이 남아있는 곳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발의 건강을 위해 몸의 건강을 내어줘야 했던 신발 투시경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신발 투시경의 원래 용도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부상당한 군인의 발을 군화를 벗기지 않고 촬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게 1920년 보스턴에서 열린 신발 박람회에 소개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신발 투시경이 특허를 받았던 이 1927년에 암 발병률과 만성적인 방사선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위험 수준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위험성이 대두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가 1900년대 초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길버트 장난감이 대유행을 했었던 시기와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방사능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가 길버트 장난감, 방사능 치약 등 이 일상생활용품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신발 투시경까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은 지금의 전자파처럼 되게 흔한 물질로 인식되었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전역에서 10세 미만의 소아백혈병 환자 수치가 2배 이상 급증을 했었지만 그때는 방사능 때문이란 걸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방사능에 대한 조심성이 어느 정도로 부족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피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